아 역시 사람을 가리는 조명인가? 즐겁게 하부바요 랄랄랄랄라. 자, 오랜만에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푸조 508 하부를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행 시승기 마쳤고요. 기차형도 마쳤고요. 다 했습니다. 네, 차력사도 마쳤고 하부도 마쳤습니다. 아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네. 블루 HDI. 네. 네. 블루 HDI. 이게 엔진입니다. 아 여기 엔진이군요. 네. 이게 변속기입니다. 어허. 저 거기 그냥 막 무는구나. 에이, 뭔데요? 오일팬? 그냥 영원 이씨 좀 대답 좀 해라. 아니 뭐 알아야지. 이게 딱 봐가지고 이게 엔진 같아? 이게 변속기입니다. 이거는 그건 뭐예요? 오일팬. 아 그래요? 이게 오일팬이에요? 팬인데 이렇게 구멍이 뚫렸지? 오일이야. 오일팬이야. 그래요? 근데 올펜이 좀 독특하네요. 네. 플라스틱으로. 네. 이 팬이 네. 이렇게 그 플라스틱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여기 이제 롤케이지 형태의 역할을 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강해지죠. 그러니까 합성 수지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냥 플라스틱을 쓰는 건 아니고 되게 강화 이제 폴리머를 쓰는데 이 폴리머를 이제 매끈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면적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럼 충격을 받으면 이 면적이 증가하면서 충격 분산하는 면적이 넓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지를 하면서 강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팬이 충격을 받아도 좀 덜 손상되는. 예. 이 엔진은 그 기본형이 만들어진 건 1998년이에요. 네. 1998년인데 거기서 이제 계속 보완이 되고 이 엔진이 WFAT라고 네. 유로 6.2가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그러니까 배출가스라든지 뭐 이산화탄소량은 똑같은데 기준은 네. 거리가 11km였나요 전에? 그게 뭐 한 20 몇 킬로로 늘어나고 평균 속도도 좀 더 늘어나고 최고 속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WLTP 규정에 맞추려면 기존보다 20% 정도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오고 연비도 떨어진대요. 그게 이제 새로운 연비 측정 기준과 오염물질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유로 6.2 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조건 하에서도 네. 배기가스가 마찬가지로 덜 나와야 된다. 그렇죠. 라는 네. 거죠. 주행의 악조건을 네. 줬는데도 예. 이게 그 조건이 왜 만들어졌냐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을까요? 맞아요. 네,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일으켜서 이제 이렇게 기존의 실험 가지고는 변별력이 없으니 더 강화시켜서 더 긴 거리를 더 평균 속도도 높이고 최고 속도도 높여서 그래서 특정을 해서 좀 더 강화시키자. 그래가지고 2020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난리예요. 새로운 이 유로 6.2 규정을 맞춰야 되는데 유럽을 수출하려면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맞추려다 보니까 출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연비도 또 네거티브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그 푸조 508이나 이 푸조 라인업을 보면 생각보다 디젤인데 연비가 좀 낮네? 이렇게 나와요. 이게 WLTP 그 규정으로 측정을 해야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래요. 공인 연비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그 수치로 나타나는 재원의 기준이 그렇죠. 예전에는 느슨한 기준을 써서 숫자가 네. 높게 나왔는데 네. 앞으로는 저 엄격한 기준을 써서 숫자가 낮게 나올 거다. 네. 근데 숫자가 낮다고 해서 실제로 낮은 거라고 보지는 마라. 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데 그 유로 6도 이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정이라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억지로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캐스는 폭스바겐에서 야 그거 맞추느니 차라리 치팅해서 팔자. 그렇게까지 할 만큼의 규정이었는데 이게 더 강화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디젤 진영에서는 이거 디젤 어떻게 팔아먹어야 돼?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푸조는 맞추면 되지. 맞춰까지 거. 그래서 맞춰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 평균 속도가 뭐 20km대에서 30km대로 32점 몇이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평균 주행거리, 테스트 주행거리도 2배 이상 늘었고, 예. 최고 속도도 125km에서 130 몇 킬로인가요? 이렇게 늘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규정을 지키게 되면 보통 한 20% 정도 손해를 본다. 연비도 손해보고, PM,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도 맞추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유로 6, 2 그러니까 WLTP를 맞추려고 지금 제조사들이 디젤 앞으로 이 디젤 팔지 말라는 얘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지금 파리에서는 2024년서부터 디젤 차는 파리 시내로 중심으로 못 들어온다. 지금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푸조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 핵심인데 그렇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HDI 엔진을 쓰는데 여기에 블루가 붙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블루가 붙으면은
뭐 블루 이피션시. 예, 좋은 뭐, 말이었죠. 네네네. 그다음에 뭐 블루 에너지. 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청정, 벤츠의 블루텍. 블루텍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블루가 딱 붙으면 뭔가 파랗잖아. 그렇죠. 예, 파란 하늘을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가득한. 네. 하지만 치팅이 가득했지. 아. 그 하늘에는. 네. 그래서 이 블루 HDI가 이게 푸조에서 만들어낸 이제 기술 규격인데 High Pressure Direct Injection with Common Lane 시스템의 약자예요. 네. 네, 그래서 HDI라고 해서 뭐 별다르게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압력으로 직분사로 인젝션을 한다. 그런 디젤 엔진이다. 커먼 레일이 그거거든요. 그냥 쉽게 하면 내일이라고 보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먼이 공통이라는 뜻이니까 공통에 관해 고압 레일에 연료를 줘서 각 실린더에다 고압으로 빡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먼 레일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1350바 정도 썼고 2세대가 1600바, 지금은 1800바 이상을 써요. 그러니까 뭐 1800바를 쓰든 2000바를 쓰든 이건 이제 연료 레일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네. 한 6번 정도 분사할 때마다 뭐 파일럿 분사 뭐 그다음에 프리 분사 그다음에 포스트 분사 뭐 이렇게 나눠서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1800바 같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압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엔진이 그 이제 압축을 해서 실린더 안으로 공급되는 엔진의 그 디젤이 굉장히 소량이에요. 그걸 1800바로 확 해버리면 이게 밀입자로 해가지고 확 퍼져요. 밀입자로 해가지고 그냥 연료를 예, 잘게 분사. 잘게 분사해서 확 퍼져. 그러니까 조금 분사해도 넓게 퍼지니까 오히려 압축을 했을 때 폭발이 더 균일하게 잘 일어나는 불이 잘 거지. 탄다. 그렇지. 그리고 나무 조각을 태우면은 힘든데 톱밥으로 하면은 그렇죠. 불이 잘 붙는다. 뭐 그렇게 그런 생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 보통 이제 1800바니까 이 1800바가 견뎌내려면 디젤 엔진의 뭐 실린더는 얼마나 강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워터건처럼 워터젯처럼 쏘는 게 아니에요. 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미세한 거를 확 높은 압력을 주면 그냥 미세한 알갱이로 밀입자로 퍼져요. 미스트라고 그러죠. MIS. 그렇지, 그렇지. 예. 분무. 예. 그걸로 뿌리는 거죠. 네, 물론 뭐 압력이 강하죠. 그렇게 뿌려도 강한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압축 착과를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이제 그 터보차저에서 와서 뒤에서 내려오죠. 예. 여기가 인터쿨러로 들어가는 네. 거고요. 여기로 들어가서 네. 네, 여기에서 이제 공기를 식혀가지고 공급이 되는데, 이 터보를 디젤 터보를 최초로 적용한 브랜드가 또 푸조예요. 1979년에 승용차에는 디젤 터보가 최초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산업용 엔진으로 디젤에 터보가 들어가긴 했는데 승용 세단이라든지 뭐 해치백 뭐 이런 그 승용 용도로는 푸조가 처음으로 이 터보 엔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젤의 직분사 시스템, 커먼 레일 시스템, 그다음에 이 디젤 터보를 굉장히 푸조가 잘 다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거의 주력으로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변속기에는 그 8단 변속기 들어가는데 이거 아이신에서 만든 겁니다. 아이신 전륜 구동용 8단 변속기라, 뭐 토수에 맞게 튜닝을 했다고 하는데 뭐 베이스는 아이신이니까. 저기 우리 카메라 있는데 가져가 네, 버리셨어. 가져오십시오. 네. 컴백. 어디 갔었어? 찾았잖아. 아못 쓰겠다. 아닙니다.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변속기를 메이커 엔진에 맞춰서 튜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드웨어를 껍데기나 뭐 이런 걸 그대로 두고 네. 구조 유선기어 세트라는 놈이 몇 개가 들어가는데 그 구조는 그대로 두고 네. 유선기어 세트의 기어 입수비 그거를 조금씩 조절하면 그죠. 1단 기어비가 얼마, 2단 네. 기어비가 얼마라는 게 조금씩 바뀌어요. 네. 그거를 이 엔진의 특성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변속기하고 이제 이 엔진의 ECU를 통합 관리를 하는 게 이제 또 그 PCM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PCM을 메이커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속기라든지 변속의 타이밍 이런 특성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식의 조건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속을 하고 어떻게 시프트 다운을 하고 시프트 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그런 것들은 브랜드하고 이 변속기 제조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조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알신 변속기를 쓴다, 뭐 GF 변속기를 쓴다 그래서 특성이 다 같진 않아요. 왜냐면 PCM의 그 세팅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 베이커마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건드린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PCM으로 조절을 많이 하고
좀 더 적극적인 포르쉐 같이 뭐 PDK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도 건드려요. 듀얼 클러치 변속기지만 좀 더 수동 변속기에 가까운 효율을 내면서 퍼포먼스 쪽에 빠른 응답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엔진하고 같이 PCM이 잘 협업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건드리는데, 지금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ICN에다가 이런 식으로 변속기 주문을 하면 갖고 와서 이제 PCM으로 조율을 하면서 뭐 기술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링을 해서 뭐 조율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율을 한 거, 캘리브레이션을 한 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속기가 그 전에는 MCP라고 들어갔어요. MCP. 요게 이제 프랑스의 푸조에서만 쓰는 변속기라, 그러니까 시퀀설 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싱글 클러치의 자동 변속기다. 보통 슈퍼카에 들어가는 변속기의 그런 개념인데, 이 MCP를 원래 상용차용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상용차의 수동 변속기 불편하니까 수동을 좀 자동처럼 하면서 이걸 좀 편안하게 운전을 한번 해보자고 마련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에도 이거 한번 적용해 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아요. 하우징도 작고 또 가볍고 거기에다가 가격도 저렴하니까 프랑스에서는 이 변속기, 자동 변속기 달아주면 안 싫어해요. 무겁고 비싸고 연비도 안 좋고 하니까 싫어했는데, 이거는 수동 변속기야. 그런데 변속 이거 안 해도 돼. 하지만 한번 타봐. 수동이랑 똑같아. 말도 뛸 수 있고 꿀렁꿀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피도 없어. 이거는 그냥 사이드 완전 수동 같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오 좋은데? 그래서 한동안 썼었어요. 하지만 프랑스만 그렇지 또 유럽 뭐 영국이라든지 뭐 이탈리아에서는 수동 많이 쓰니까 그렇지, 이게 동양이나 미국에 가니까 뭐야 이게 뭐 자동스러운데 왜 이렇게 거칠어?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언덕에서 피로 잡아주질 않으니까 뒤로 밀려. 그래가지고 또 이게 뭐야, 거기다가 또 클리핑도 없으니까 그렇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크리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자동 변속기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살 때면 차가 앞으로 쓱 나가잖아요. 네. 그걸 크리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신호대기 섰다가 네. 할 때 되게 편하잖아요. 슬슬 갈 때 너무 편하죠. 근데 우리 수동 운전해봐서 네. 알겠지만, 앞에 살짝 조금 움직이려면 클러치 떼고 움직이고 다시 클러치 밟고 해야 되잖아요. 네. 미케니컬하게 기계적으로 고속해서 막 해야 되니까 불편한 거지. 얘는 MCP는 브레이크 페달을 잘 조절해야 돼. 그리고 악셀 페달하고 그 사이를 조율을 잘해야 이게 이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저속에서. 그런데 잘못하면은 저속에서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를 처음에 MCP라고 해서 탄 사람들은 아이씨 뭐야 갖다 버려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요거 MCP를 가지고 뭐 스테레오 패스라든지 크로스 패스 같이 고지대를 막 재미있게 와인딩을 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수동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변속 타이밍하고 브레이크 악셀링만 잘 익히면 정말 재밌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런 거 필요 없거든. 미국은 더 하거든. 미국은 그냥 주구장창 밟아가지고 변속할 일도 없는데 듀얼 클러치도 안 먹히는데 MCP가 먹히나. 그래서 이제 푸조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자동 6단으로 바꿔줄게 하고 바꿔준 다음에, 야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6단이야. 그러니까 8단으로 바꾼 거야. ICN에 5단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EAT8이라고 해서, EAT8이야. 이트. 8개 먹어. 그러네. 8단 먹어. 그래서 된 겁니다. 그래서 뭐 ICN 변속기 특유의 전륜구동용의 그런 특징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할 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 푸조 엔진이 한 1600, 700에서 이제 최대 속도가 발휘가 되기 때문에 뭐 아주 뭐 변속기가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세팅이 됐다기보다는 편안한 어떤 그 부드러운 변속감으로 해서 이렇게 조율이 된 것 같아요. MCP, 그래서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수동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MCP 그거를 포기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고, 일부가. 하지만 일부죠. 다수는 절대 잘 다수는 버렸다. 잘 된 거지. 예전에 M에 들어가는 게 SMG 그 변속기라고 3 버전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2까지만 해도 이게 막 극악의 변속기라 그래가지고 막 말 타고 막 그랬거든. 그 다음에 이제 3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뭐 260 M5 그 다음에 M6 거기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요거 저속에서 제대로 제대로 제어를 못하면 차가 그냥 막 이렇게 꿀렁거리고 인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MCP가 그런 변속기예요. 수동을 기반으로 했지만 매뉴얼의 그 불편함은 없앴지만 효율은 살린. 좋은 거네. 아니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일반 90% 소비자들에게 불편해요. 운전하다가 어느 순간 깜놀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언덕에서 이렇게 잘못 조정하면 뒤로 쭉 밀려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변속기가 워낙 좋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요즘 자동 변속기 좋아해요. 왜냐면은 연비도 잘 나오고, 이렇게 하우징도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운전도 이제 자동 운전 해보니까 편하거든. 그치. 언제까지 수동할 거야. 그렇지. 예. 그래서 수동 프랑스에서 좋아한다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되고 있고, 예, 가면은 이제 보통 트랜스미션 들어가 있는 차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수동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을 뿐이죠. 비율이 네. 많죠.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가운데 잡고 있고, 이 안쪽으로, 네, 앞쪽으로 앞으로 해서, 쭉 네, 뻗었죠. 우물 정자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 앞에 또 있어. 알루미늄으로. 야, 진짜 잘 돼 있다. 부러워. 네. 얘는 라지에타까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 그거 이 밑으로 들어오는 사고에서는 어. 그냥 뭐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 살짝 치면 얘가 다 막아주겠네. 얘가 막아주고, 여기 깨지더라도 또 얘가 막아주고, 그러네. 네, 여기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엔진까지 들어오려면 한참 들어와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 앞을 알루미늄으로 썼다는 거는 무게 배분도 생각을 좀 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여러모로 생각 많이 했네요. 이게 전륜구동 베이스니까 이게 밸런스를 위해서 이쪽에 좀 무게 덜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되게 강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감싸면 든든하죠. 든든하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프레임의 본연의 역할, MVH 면에서도 이게 디젤이니까 떨림이 많잖아. 그래서 그 불쾌감, 뭐 진동, 소음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가 소음이 생각보다 엔진음이 맞아. 조용했어. 상당적으로 조용한 편이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차축인데 네. 엔진은 거의 앞쪽으로 가 있어요. 네. 거의 앞쪽으로 가 있어요. 뭐 전륜구동의 뭐 한계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옛날 같으면 야, 얘 엔진 앞에 있네. 네. 차 못 달리겠네. 언더 나겠네. 라고 네. 생각하셨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은 암을 형태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형태로 가상으로 걸어서 버추얼 상태로 걸어서 한번 동작을 하중을 줬을 때 움직임을 대충 보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점을 몇 개 찾아서 테스트카를 만들고 그 테스트카로 실험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그 서스펜션을 구성을 하면서 암이 하중을 받아내면서 밸런스를 잡아나가는 그 부분, 그러니까 롤 스테프니스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 부분들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엔진이 이렇게 앞에 와 있으면 이게 무게 배분이 이게 안 좋으니까 무조건 언더 날 거야, 거동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의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볼 수 없어요. 타봐야 알 수 있죠. 타봐야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하중 이동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설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직접 해봐야 알아요. 지금 전륜 쪽에는 맥퍼슨 스트롯 방식인데 전륜 쪽에는 알루미늄 들어간 건 없네요. 네. 얘도 도색만 알루미늄 들었지 저거네요. 아, 그래요? 네, 자석이 딱딱 잘 붙어요. 네. 네, 뭐 너클도 그렇고 근데 너클이 되게 작네요. 너클이 되게 작습니다. 잠시 난 거의 뭐 너클이 누드 형태네, 누드. 그냥 체결될 부분만 여기 보면은 타이로드 들어갈 부분, 로우암 잡는 부분, 그다음에 서스펜션 걸리는 부분만 딱 해놓고서는 필요 없는 부분 싹 걷어냈어요. 와, 진짜 진짜 작다. 이게 핸들링을 중요시하는 브랜드답네요. 네. 네. 그리고 보통 로우암 절곡을 아래로 했는데 이 위로 꺾어놨네. 아 위에가 비었나요 지금? 네. 그렇구나. 왜냐면 아래로 꺾는 이유가 여기 물 차면 잘 안 빠지잖아. 그럼 먼지 않고. 그러면 잘 안 빠지니까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 반대로 해놨네. 그러게요. 여기 물 들어가면 여기 물 되게 아래로 이렇게 빠지긴 하겠는데 경사가 그러게. 있으니까. 내 아래로 빠지면 이런데 이제 그러니까요. 젖으면은 네. 사실은 네.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지. 그지.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왕이면 이렇게 꺾어놓지? 아니면 이렇게 아래서 잡는 게 더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걸 이걸- 하면서 좌쪽 왼쪽 오른쪽을 바꿔 꽂은 거 아니야? 보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위에서 잡는 것보다는 아래서 하중 잡을 때 잡으면 이게 풀릴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위에서 잡으면 하중이 아래서 받아서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면 위에서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아무래도 여기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 여기가 여기 너트로 여기 잠겨져 있거든. 네. 그것 때문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면 때문에 아마 이게 위로 꺾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좀 넓게 해서 이렇게 꺾어도 되지 않았을까?
요건 좀 특이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로 흘러가지고 여기로 다 물 들어갈 텐데. 그죠? 그러게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무작정 얘네 그 엔지니어들이 무작정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놓지는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네. 않았을 거예요. 예,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르는 이유가. 그러니까 요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를 감수하고라도 뭔가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SCR하고 네. DPF가 같이 쓰입니다. 아, 예. 요소수 라인이 요거예요. 예. 아, 여기가 요소수 라인이네요. 예, 요소수 라인이 여기. 있죠? 여기가 요소수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네. SCR. 네. 예. 그래서 요거 SCR은 선택적 촉매 환원. 편한 쪽. 네. 정매. 예. 그러니까 셀렉티브 캐탈리스트 리덕션.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으로 촉매를 환원한다는 말이 뭐냐면 NO1, NO2를 선택적으로 요소수가 딱 들어가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산화작용을 하면서 질소와 물로, 그러니까 질소와 산소가 분리되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질소와 산소가 이상결합을 한 게 질소 화합물이에요. 근데 이게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가 들어가서 반응을 해줘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백금 촉매 같은 그 플래티넘이라든지 이런 촉매들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요소수와 백금 촉매가 같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질소산화물이 딱 들어오면 여기선 우린 헤어져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소하고 산소가 헤어지면서 질소는 그냥 질소로 빠져나가고 뭐 산소는 뭐 산소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그 타다 남은 CH 중에서 H 수소랑 붙어가지고 물이 되거나 H2O가 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촉촉촉촉 이렇게 필요한 만큼 암모니아를 뿌려주는 거죠. 요소수가 32% 정도의 암모니아로 이루어진 그 수용액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한 20리터 정도 보충하면 한 2만 킬로 탄다 그러죠. 계속 보충해줘야 되고, DPF는 필터예요. 필터. 예, 그게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라는 말인데, 요거의 예, 앞에 있죠. 요 앞에 있어요, 위에. 여기 그러니까 그 필터로 포집한 다음에 필터가 이제 막힐 쯤 되면 그 배기압으로 인해서 거기가 막히니까 PM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요. 맞아. 그럼 온도 센서가 야 이제 한 450도 500도 되면 여기 디젤 좀 뿌려봐, 신호를 줘요. 그러면 이제 인젝터에서 그래? 배기 행정에서 그러면 조금 보내요. 그럼 이게 쭉 내려오잖아요. DPF는 앞에 네. 앞에 있네요. 앞에 네. 보입니까? 여기 저게 DPF입니다. 아, 여기 있군요. 네. 그래서 얘입니다. 제가 신호를 딱 주면 배기 행정에서 디젤을 좀 뿌려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쭉 흘러나오다가 여기 온도가 딱 450도 500도가 되니까 이 발화 조건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발화점이 디젤은 한 450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서 이렇게 불이 확 붙으니까 PM이 다 타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필터가 또 되살아나는 되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타서 없어지는 거야. 태워버리는 거야. 요거를 처음 만든 브랜드가 푸조예요. 그죠? 언제 만들었냐면 2000년도에. 네. 2000년도에. 그래서 이게 나와서 디젤차가 승용차로 이제 각국에서 금지를 했었던 게 오염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입자상 물질 PM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공해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RV나든지 뭐 SUV도 디젤인데 뭐 이런 승용까지 그래. 그러니까 야 DPF 달면은 다 없어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만들어 놓고 그거를 독일 브랜드에서 이제 폭넓게 그거를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DPF가 이제 의무가 돼가지고 장착이 안 된 차들도 지원금을 주고 DPF를 장착을 해라. 그래서 옛날 오래된 디젤차에 뒤에 DPF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장착했다. 예. 그 당시에는 나 했거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지. 예, 그 예, 당시에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그 DPF가 잘 막혀요. 우리나라 그 도로에서는 왜 막히냐면 이게 원래 그 배기압이 충분히 들어가서 온도가 많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안 오르면은 온도 센서에서 신호를 안 주니까 뭐 이걸 후분사를 해도 후분사를 안 하고 또 후분사를 해도 제대로 불이 안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우토반이나 뭐 고속도로를 이제 좀 달려주면서 계속 이거를 좀 고속주행을 해서 태워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다서달 많이 하니까 여기가 잘 막힌단 말이야. 잘 막히면은 결국은 이게 DPF가 고장이 나. 근데 이 DPF가 보통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부품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나든지 그 재질이 되게 비싸요. 근데 푸조는 그 고장률이 굉장히 적어. 왜 적냐면 얘네들이 여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 DPF에
그 PM의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발화가 될 수 있도록 청매나 예, 뭐 용액을 이런- 집어넣어요. 네, 특수 용액을. 어. 예, 그래서 그거를 분사를 조금씩 해줘요. 그러면 이게 뭐 450도, 500도가 안 되더라도 네. 낮은 온도에서 이게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DPF가 관리가 잘 돼서 가다서다 하는 시내 구간에서도 웬만하면 안 막혀요. 요게 이제 한 12만 킬로, 15만 킬로 정도 가면 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뭐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해요. 예, 그런데 DPF 교환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서 푸조는 DPF로 문제를 일으키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예, 그래서 뭐 BMW 특히 이번에 그 N47 엔진 같은 경우에 중고차 사시면서 DPF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싼 가격에 덥석 집어왔다가 DPF 한 번 하면 엔진 다 드러내야 되거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DPF 디젤 터보를 처음 만들고 DPF를 처음 만든 원조답게, 잘한다. 네, 원할머니답게, 네. 예, 원장님도 잘한다. 네, 그래서 예,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네. 이거는 뭐 그냥 먼지 묻은거라고 보여지고 네. 여기 드라이브 샤프트 아. 쪽 녹이 부분이 약간 있네. 녹이 좀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게 다 없는데 거기만 있네. 그러게. 예. 볼 하우징 이쪽 부분도 그렇고 그러네. 왜 저기만 있지? 그러니까요. 저쪽 안에도 살짝 안에도 비치네요. 살짝 네, 여기도. 네. 원래 녹이 근데 나는 이 정도가 재질인데 뭐 심한 상태는 아니에요. 뭐 근데 뭐 어쨌든 눈에 확 띄는 어쨌든 정도는 아닌데 숨어 있어요. 조금씩은. 자, 스티어링 기어는 이쪽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가 좀 네. 심하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러네. 여기서 여각도로 가요. 네. 여각. 저 블럭 쪽은 좀 심하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빨갛잖아. 그러네. 여기는 안 좋. 엔진 블럭 쪽인데, 그러게. 거기 심하네. 갑자기 호감이 혹 떨어지는데요? 그러게요. 네. 요 엔진은 처음 개발된 게 이제 1998년도에 개발이 됐다가 계속 이제 그 모디파이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신 사양에 맞게, 기준에 맞게 배기, 연비, 출력을 끌어올리는 건데 베이스는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질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블락 쪽에 이렇게 녹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네. 블락은 이제 디젤 같은 경우는 강화돼서 만들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저 정도 높이 쳐가지고 녹이 좀 일어났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는 아닌데, 예. 그런데 조금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좀 이렇게 보이네요. 네. 스티어링 기어는 렉 방식이죠? 네, 예. 여기 있습니다. 렉 기어가, 렉 모터가 저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타이로드는 암 뒤쪽으로 해서 체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 여기 밑에 있어요. 보입니다. 네. 얘는 뭐죠? 물 떨어지는 그 거예요. 가끔씩 목마를 때 네. 이렇게 빨아먹는 거죠. 이게 여기, 탑으로 가서? 아니, 이게 이제 정비할 때 네. 정비사들이 피곤하잖아. 그럼 이제 이게 맥주가 나와, 여기서. 어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잔 하세요, 대표님. 이렇게 하는 거야. 한잔 난 맥주는 안 먹잖아. 네가 맥주 파잖아. 저 소주 파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이제 10,000km마다 와인을 채워. 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와인이 나와, 이게. 진짜. 딱 이렇게 막, 이게 왜 위비치에다 왜 맞춰놨겠어, 이게. 아이고, 까치발, 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아니야, 까치발 안 뗐다니까? 딱 맞잖아. 왜 대표님만 먹을 수 있는 거네. 아니라니까. 나는 못 먹네. 너는 이렇게 바닥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돼. 이게 꼭 한번 마셔야 돼. 저기요. 다음 설명 가시죠. 이거는 어쨌든 뭐 에어컨 물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 급할 때가 있잖아.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위에 잘 찾아보면 깔때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깔때기로 이렇게 급한 걸 해결해라. 이게 또 40km, 50km 남았는데 방광염이 굉장히 이제 염려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해? 그렇다고 뭐 길거리에서 그렇게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도로로 해서 안전하게 해라. 네, 여기 차체 안쪽으로는 뭐 요렇게 요런 것들 많이 발라놨어요. 네. 요런 것들을 이제 폭넓게 발라놓으면 요런 게 이제 녹도 방지하고 또 진동, 소음. 왜냐면은 이걸 발라놓으면 소음이 왜 바뀌냐면 이 재료 자체의 무게가 바뀌어요.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러니까 밀도가 바뀌는 거야. 보조파를 얘가 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밀도가 바뀌면 소음 특성이 변화돼. 그러니까 이렇게 소음이 부딪혔을 때 진동하는 주파수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음새 부분에 네. 이음새 부분이 취약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껍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링을 해놓으면 소음을 많이 줄입니다. 아예 그냥 이걸 다 발라놓으면 이 하체 소음이 생기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그 사이클이 이렇게 주파수가 좀 더 이렇게 좀 넓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더 낮은 소리가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주파수는 소리 대역 때는 좁으면 이게 높게 나와. 시끄러워져. 근데 이게 넓으면 넓게 나오는 거야. 도로 지날 때도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진동폭이 넓으면 낮은 높으면 좁으면 높은 음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머플러 상태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러게. 이게 1000km밖에 안 탄 신차라 맞아. 뭐 근데 되게 높이 날 것 같진 않네. 뭐 꼬라지가 아주 좋아요. 네. 네. 뒤쪽도 상태가 괜찮고요. 네. 머플러 꼬라지 좋습니다. 네. 머플러 꼬라지는 좋습니다. 뭐 크게 녹날 것 같진 않죠? 네, 뭔가 시작되는 점이 안 보이네요. 네. 보통 그 녹나는 차들은 싹수가 노래요. 1000km라고. 아, 그래요? 조짐이 딱 보이는데 얘는 그게 깨끗하네. 크게 조짐은 안 보이네요. 여기다가 아, 디젤 차니까 디젤 차는 예, 더 노이가 안 예, 머플러 뒤쪽 엔드 쪽으로 올수록 별로 이렇게 열이 많이 안 나니까. 자, 그다음에 후륜에 보니까 서브프레임 그 크로스 멤버가 죽이네요. 한마디로. 이게 크로스 멤버구나.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 와, 진짜 크다. 알루미늄이- 와, 이건 무슨? 와, 네. 와. 네. 이 여기 4,800만 원이고 할인 받으면 4,400만 원인데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뭐 유리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러게요. 네. 오, 멋지다. 후륜에 이렇게 폭넓게 알루미늄을 써서 암들을 잡아주고 이 차체 쪽으로 올라오는 진동 소음도 잡아주는 되게 넓어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중공 타입으로 돼 있어요. 중공 타입이 뭐죠? 비어있다고. 비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비어있다고. 할로우 타입으로 해서 넓게 이게 면적이 넓은 이유가 면적이 넓을수록 이게 소음 진동을 훨씬 더 잘 머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적이 클수록. 어허. 예,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되게 넓혀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넓혀놓은 게 아니라 안에 중공을 만들어 놓고 원래 할로우 파이프를 만들 때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면적을 넓게 하고 가볍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게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면적을 넓히게 해서 소음 진동 MVH의 그러니까 암에서 올라오는 진동 주파수, 공진 주파수를 최대한 머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발상인 거죠.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오. 갑자기 또 호감이 되었어. 이거 4천 할인해서 4천 초반, 4,300. 4천 초중반. 아니 그러면 이게 차에서 알루미늄 서브프레임이 뒤쪽에 이렇게 이거를 쉽지 1.5 않은데. 모델은 4천만 원이니까 할인 받으면 한 3,600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할인 폭이 한 3,40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럼 3천만 원대에 이런 거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델에 이게 없을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3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차 중에서 유일하겠는데요. 이 정도의 알루미늄 크로스 멤버는. 더군다나 어포함이 이거는 공룡 위시본이네요. 공룡 네. 15. 그러니까 와. 그냥 더블 위시본은 아니고 그냥 위시본 타입의 멀티링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쪽이 그 위시본이에요. 서스펜션 네. 식이 계속 바뀌면서 네. 옛날에는 충실한 더블 위시본은 위에 위시본 요거 하나, 밑에 하나 네. 이랬는데 멀티링크라면 위시본은 아예 없고 네. 링크가 한 4개, 5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위시본 1개, 4개네. 총 네, 링크로 네 개로? 따지면 4개인데 네. 하나가 위시본인 거죠. 네. 하나, 둘, 세 개. 그 중에서 알루미늄 합금이 2개인데 위쪽의 알루미늄 합금은 요 정도 가격대에 들어가는 차에 링크를 모두 만들고도 남겠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저렇게 이게 177마력짜리 차인데 와 이렇게 강하게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더군다나 이게 후륜 구동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보통 전륜 구동은 후륜은 전륜을 거둔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렁설렁.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요는 결과적으로 후륜이 수습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뒤가 흔들리면 동작이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륜이든 이야기하면. 후륜이든 뒤쪽에서 결과적으로 요를 최종적으로 수습을 하기 때문에 뒤쪽의 타이어 상태와 뒤쪽의 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A2B 카용은 뒤쪽이 스포츠에
동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를 간소하게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멀티링크도 되게 얇게 하고 뭐 좀 간편하게 구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델은 고성능 후륜구동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진짜. 이 정도면. 멋있다. 그다음에 너클 좀 보세요. 와. 볼까요? 오. 자, 그다음에 이 댐퍼가 잡혀 있는 각도도 보세요. 스프링하고. 보통은 쉽게 만들려면 그냥 대충 수직으로 세우고. 그렇죠. 네. 왜그 뭐죠? 냄비 네. 받침, 네. 다리. 편수 냄비 같은. 편수 냄비에서 네. 보통 맞아. 세우는 게 네. 보통 많이 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나름 고민의 결과로 뒤로 눕혀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신기하다. 뭐가 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 네. 트렁크 공간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실내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4,750인데도 트렁크 공간이 되게 넓었잖아요. 낮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트렁크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옆으로 해서 사선으로 들어가니까 좀 살짝 높이더라도 평평하게 트렁크 라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내 공간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쪼컵쇼보유를 넉넉한 길이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프링도 그렇고요. 이게 짧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짧은 어떤 쪼컵쇼보하고 스프링은 그 롤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스프링이나 쪼컵쇼보를 강하게 잡아 놓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가동 범위가 충분하니까, 다시 말하면 스트로크에 대한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세팅하는데 좀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승차감하고 또 안정감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절충점을 찾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1 서스펜션이 보통 이렇게 옆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횡으로 받는 그 압력을 이게 종으로 받는, 위아래로 받는 것보다 이렇게 횡으로 그 자동차의 하중을 견디는 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지금 이게 세워놓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횡으로 가해지는 횡력에 있어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위치상으로.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똑바로 수직으로 서 있으면 이 휠 타이어가 위로 운동할 때만 이 서스펜션이 작용, 그렇죠. 네. 스프링하고 쇼업서버 작용을 할 텐데 이게 약간 누워 있으면 힘을 받을 때 그 부싱이나 뭐나 이렇게 좌우 움직임이 생길 거잖아요. 그 생기는 좌우 움직임에 대해서도 얘가 작용을 한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수직 항력과 횡력을 동시에 받아요. 왜냐하면 직진만 하는 게 아니니까. 직진만 하면 수직 항력과 점 앞쪽과 뒤쪽으로 이동되는 하중 이동의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코너를 돌면서 횡력을 받아요. 횡력을 받게 되면 수직으로 서 있는 서스펜션보다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 있는 서스펜션이 아무래도 횡력을 좀 더 잘 컨트롤할 수가 있는,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려면 이제 설계가 복잡해지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지고, 이거를 성의를 가지고 하려니 단가가 높아지고,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좀 많이 남겨야 되는데, 아니 뭐 굳이 이걸 누가 이렇게 탄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대부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푸조는 그래도 우리가 레이싱으로 태동한 브랜드고 네. 최초의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업체인데, 그리고 또 WRC나 다카르 랠리, 뭐 르망 24 시절에도 날렸던 브랜드인데, 기본 차의 운동성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기본이지,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서브 프레임, 크로스 멤버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놓음과 동시에 이 암, 후륜의 암, 얘네들은 거동을 이해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의 요를 수습하는 후륜 쪽에 역점을 두고 전륜 쪽에서 조금 포화가 있더라도 후륜 쪽에서 넉넉하게 이걸 잡아주면 전반적인 거동은 잘 살아나겠지 하면서 후륜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이거 진짜 독특한 세팅이야. 이런 가격대의 차 중에서 후륜 서스펜션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인 차는 처음 봐. 나도. 이쪽 링크가 살짝 열어주네요. 요 링크하고 요 링크가, 그러네요. 네. 왜냐면 여기가 더 뒤에 물려있고 여기는 앞에 물려있어요. 그러면서 각도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전진에 있어서 이게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 앞쪽이니까 하중을 받으면 여기가 더 많이 밀려요, 이렇게. 그래서 살짝 열어주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캠버는 확실하고 포아웃은 살짝 일어나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어퍼암이 굉장히 단단하게 얘를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프링하고 소컵서버는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는 반면에 스테빌라이저는 좀 얇게 돼 있어요. 물론 작용점이 넓기는 한데,
야, 진짜 후륜 쪽은 대박이네. 이 가격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하중 이동이, 그러니까 롤이 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전하기 다르게 되게 네. 편안했던 게 에휴, 이런 게 네. 든든하게 지지를 해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뒤가 잘 버텨준다는 느낌. 그리고 얘는 돌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 뭐 타이어 빨인가? 차체 밸런스인가? 아까도 이제 이거 타이어가 좋아서 그런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버티는 만큼 얘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타이어를 걸어놓고 와인딩 해라. 그리고 실제로 돌려보니까 야건더가 나는데도 뒤가 잘 따라오고 잘 붙어. 뒤가 접지가 아주 훌륭해요. 이런 구조니까 그렇죠. 하여튼 뒤 서스펜션은 가격에 비하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좋네요. 예. 이게 어느 한 군데를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세트예요, 세트. 아, 어셈블리로? 네. 여기 위를 이렇게 하려니 네. 뒤를 큼직하게 강하게 잡아줘야 되겠고, 강하게 잡아주려니 공짜로 저 좌우 크로스 멤버를 만든 김에 이걸 옆으로 눕힐 수가 있고,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미국 시장 진출한다고 엄청나게 공들인 것 같네요. 네, 이게 2차 가지고 결국 들어가야 되거든. 미국 시장에서는 작은 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아마 2차가 주력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력인 2차를 가지고 미국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프랑스 브랜드라는 마이너한 핸디캡도 있고, 또 내구성 부분에서 검증이 안 돼 있으니 결과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다 차단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재질만 놓고 봐서는 이게 사실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차급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거의 그 정도 급입니다. BMW 5 시리즈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크로스 멤버 쪽은 거의 비슷하고 암은 훨씬 더 지금 구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륜 쪽은 특이하게 전륜 구동인데 전륜 쪽은 좀 저렴하게 했고, 전륜 쪽은 보통 양산차 2, 3천만 원대의 차의 정도의 수준인데 후륜 쪽에 역점을 뒀네요. 그러니까 얘가 푸조가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자동차의 밸런스와 거동을 하여튼 기본기 네. 면에서 상당히 보완 점수를 줘야 되겠다.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 다 그런 와요. 느낌을 줘요. 네. 결국은 후륜이든 전륜이든 뒤쪽이 튼튼하고 뒤쪽이 제대로 버텨줘야 차는 밸런스가 완성된다라는 걸 지금 이 차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실제 동작에서도 그런 승차감과 그런 롤을 허용하면서도 안정성이 그래서 나온 거죠. 멋지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차는 사야 될까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걸 일반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토기어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다고 해도 이 중고차 가격을 지켜드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푸조는 중고차 가격이 약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놔도 야, 푸조는 왜 사? 그 가격에 얘기가 나올 건 말이야.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실 분들은 사세요. 이 차를 사셔서 10년 정도 보유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가격 대비 괜찮아요. 하지만 짧게 타시고 파실 분들은 고려해 보십시오. 이건 중고차 가격 보장 못 해드립니다. 빠꾸미들은 짧게 타고 파는 값싼 중고차를, 마일리지 작은 중고차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2차 중고차 사시고 오래 보유하시면 그게 위너네. 네. 뭐든지 이런 거예요. 그 좋은 동작과 밸런스에서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어코드도 그랬죠. 네. 그리고 뭐 프리미엄 중에서 운동 성능이 좋았던 차들도 다 그랬습니다. 소나타도 거동이 좋아졌는데 알고 보니까 많이 보완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와, 이런 승차감에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 했는데 보니까 후륜 쪽이 어마무시하네요. 한마디로.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아니 전륜 자동차인데 왜 전륜은 저렇고 후륜은 이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알고 있는 상식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전륜차라고 꼭 전륜에만, 그 다음에 전륜차라고 엔진을 계속 뒤로 최대한 밀어야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의 밸런스를 끌어올리고 이렇게 구조를 잡아나가고 주행 성능을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고 실제로 시승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차를 만약에 업계에 계셨던 분들도 옛날 지식들을 좀 털어내시고 요즘 지식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클래식 ECU하고 어댑티브 ECU 그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어떤 거동이나 뭐 서스펜션의 세팅 이런 부분들도 예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물론 뭐 엔진 블락 쪽 뒤쪽으로 해서 녹도 많이 보이고 뭐 허브 쪽에 녹 보이는 부분이나 이 녹을 좀 숨겨 놓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마감이나 재료
이런 부분, 또 서버 프레임 앞쪽을 알루미늄으로 썼던 부분이나 이런 뒤쪽 크로스 멤버 쪽, 그 다음에 어퍼암, 그 다음에 너클, 그리고 전체 암의 구성, 또 쇼크 셔버 스프링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보니까 대충 만든 차는 절대 아니네요. 그리고 정말 푸조다운 전통의 레이싱 DNA를 간직하고 있는 그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답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명성은 인정을 못 받고 있죠.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푸조에서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푸조가 어떤 브랜드인지, 또 이런 어떤 좋은 세팅을 했으면 이걸 좀 지들이 나서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가 해주냐고. 왜 우리가. 저는 기본적으로 프랑스 차에 대해서 호감이 많습니다. 핸들링을 좋아하기 때문에 프랑스 차는 많이도 타봤고, 또 프랑스 차에 대한 애착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인정을 못 받았던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프랑스 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긴 해요. 물론 SM6는 제외입니다. SM6는 그거는 도저히 그 도저히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한 해를 안 빠지고 다 물려 나오네. 재균상 줘야지. 그러니까 그 SM6는 제일 지우세요. 그거는 그 외에 클리오라든지, 클리오도 좋은 차였어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푸조 208 GT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205의 직계 후손인 208 GT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긴 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럼 하부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엔진 룸은 볼 필요 있을까요? 다 했는데. 하신대요. 예.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네.